딸이 죽은 뒤 사위의 아이를 임신한 장모. 마침내 드러난 그들의 숨겨진 비밀은 온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5월의 어느 오후, 부산 하늘에선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큰 비는 아니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스산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죠. 남포동의 깊숙한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집, 비좁은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47의 김선희 여사,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던 그녀는 말없이 나무를 다듬고 있었지만 시선은 방 안쪽에 새로 마련된 제사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딸, 박민아는 마치 아직 이곳에 있는 것처럼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그것이 그저 기억일 뿐이라는 걸 알았죠. 그녀의 딸은 젊고 총명하며 강인했던 건설 엔지니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전 끔찍한 추락 사고로 영원히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태종대의 한 공사 현장에서 10m가 넘는 높이에서 떨어진 철골 구조물이 젊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비보를 전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선희 씨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통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미나의 시신 곁에서 무너져 내렸던 또 한 사람, 바로 그녀의 남편 박준서였습니다. 한때 대학 교수였던 그는 온화하고 과묵한 성품을 지닌 남자였습니다. 결혼 생활 2년 동안 준서는 늘 아내를 살뜰히 챙겼고 장모인 선희 씨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선희 씨는 딸에게 이렇게 좋은 남편을 보내준 하늘에 몇 번이고 감사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행복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준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보금자리였던 장모님의 낡은 집에 그대로 머물렀죠. 동네 사람들은 졸지에 과부가 된 엄마와 호라비가 된 사위의 처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집에서 위태롭게 서로를 의지하는 두 사람. 선희 씨는 몇 번이고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자네는 아직 젊으니 이제 그만 집으로 가게. 저는 혼자가 익숙해. 하지만 준서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느리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미나의 어머니이시지만 이제 제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 황혼의 나이를 바라보는 여인의 마음은 감동과 함께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조용한 유대감과 부서진 두 영혼 사이에 억눌려 있던 외로움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한번 무너진 경계선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극을 몰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실의 아픔에서 시작되었지만 금지된 감정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을 때 낙동강 변의 이 작은 동네는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밀 앞에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박준서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익숙하고 다정한 미소가 담긴 사진 위에 오랫동안 머물렀죠. 작은 방 안에는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처마 끝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한기와 섞여 집안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준서는 손을 뻗어 향을 하나 더 피우고는 이제는 유일한 버팀목이라 여기는 장모 김선희 여사의 곁에 앉았습니다. 선희 씨는 이미 눈물이 다 마른 듯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동안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준서가 차려주는 밥상에서도 몇 숟갈 뜨다 말고는 수저를 내려놓기 일쑤였습니다. 퀭하게 들어간 눈,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는 딸의 모습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슬픔으로 너무나 무겁게 가라앉아 작은 한숨 소리 하나에도 두 사람 모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막 그치자 준서는 과일과 새향을 사러 골목 어귀로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선희 씨의 방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어깨에 얇은 스카프 하나만 걸친 채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는 서둘러 두꺼운 가디건을 가져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장모님, 그렇게 계시면 추워요. 제가 방금 유자 사왔는데 따뜻하게 유자차 한 잔 타드릴까요? 선희 씨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천근만근의 서름이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신을 바라보는 나이, 딸은 떠났고 남편이 세상을 등진 지도 오래.
이제 곁에는 젊은 사위 하나뿐인데 그가 살뜰하게 챙겨줄수록 선희 씨의 마음은 2배로 아파왔습니다. 본래 이런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이어야 했으니까요. 준서는 조심스럽게 따뜻한 유자차를 가져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모님, 시골 외가에 며칠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기분 전환도 좀 하시고요. 여기 계속 계시면 더 힘드실까봐 걱정돼요. 선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이 집이 내겐 가장 행복했던 곳이었어. 이제는 내 딸이 가장 그리운 곳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난 여길 떠날 수가 없어. 준서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 속에서 슬픔뿐만이 아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차가운 공허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자신 또한 같은 고통을 온몸으로 버텨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2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고등어조림, 그리고 시금치 나물이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누구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따뜻한 녹차를 따르자 선희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야, 언제까지 여기 있을 셈이니? 그 질문에 준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찻주전자를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디 갈 생각 아직 해본 적 없어요. 여기 장모님도 계시고 미나 영정도 있잖아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봤자 더 텅 빈 느낌만 들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 혼자 계시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선희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부서진 2 영혼이 이토록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게 될 줄은 더 이상 장모와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같은 배에 올라탄 2사람 같았습니다. 돌아갈 항구도 없이 오직 서로에게 기댄 채,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끈 하나가 조용히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향해 그들을 이끌고 가는 끈이 말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남포동 골목 끝자락의 작은 집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퇴근한 미나가 제잘거리던 웃음소리도, 3사람이 함께 요리하던 부엌의 활기찬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바람에 삐걱거리는 문소리, 그리고 남겨진 2사람이 나누는 서너 마디의 짧은 대화뿐이었습니다. 준서는 집이 살아있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내가 좋아했던 노란 국화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점심때는 장을 봐서 밥을 하고 마치 3번째 사람이 곧 돌아와 함께 먹을 것처럼 조용히 식탁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저녁에는 미나의 영정사진 앞에 놓인 꽃병에 물을 갈고 향을 피웠습니다. 선희 씨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만 차마 마주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가슴이 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양철 지붕을 핥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칠흑 같은 어둠을 찢었습니다. 준서가 저녁상을 차리던 중 집안의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희 씨는 조용히 초를 가지러 갔고 준서는 서랍에서 성냥갑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마침내 첫 불꽃이 타오르며 선희 씨의 얼굴을 비추었을 때 준서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그녀의 눈가에 깊게 팬 주름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이마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준서의 눈에는 더 이상 장모님이라 부르던 여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처럼 너무나 많은 것을 감내하고 있는 한없이 고독한 한 여인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얇은 담요를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장모님, 여기 앉아 계세요. 추워요. 선희 씨는 잠시 흠칫했습니다. 준서의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감각은 너무나 오랜만이었습니다. 의무감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따스한 관심. 그녀는 고개를 돌려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그의 눈을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준서 역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마주친 것은 불과 몇 초였지만 2세대 간의 거리와
장모와 사위라는 호칭의 벽을 허물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이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두렵고 저릿할 정도로 슬픈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평소보다 더 오래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 씨가 차를 따랐고 준서는 어릴 적 밀양의 시골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부산으로 와 자리를 잡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따금씩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나가 떠난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에 잠이 안 와요. 바로 옆에 미나가 누워있는 것만 같아서요. 선희 씨는 위로가 아닌 공감을 담아 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습니다. 이름도 없고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밤 비는 오랫동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끈질긴 빗줄기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경계를 넘어 두 사람의 갈라진 마음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이 감정들은 머지않아 그들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준서와 선희 씨 사이에는 무언가 아주 다른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히 설명할 수도 이름 붙일 수도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조용히 느끼고 있었죠. 그들은 서로의 눈을 오랫동안 마주치는 것을 피했고 이전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는 일도 피했습니다. 심지어 서로를 걱정하는 말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선희 씨는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일찍 일어나 준서가 깨기 전에 집안일을 서둘러 마쳤습니다. 어떤 날은 시장에 일찍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댔고 어떤 날은 마음을 다스리러 범어사에 다녀와야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썼습니다. 여전히 밥을 짓고 집을 청소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혼란스러운 감정이 떠다녔습니다. 그는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날 밤 손에 닿았던 따스한 온기를 애써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박한 식사를 마친 뒤 선희 씨는 준서를 불러 마루에 앉았습니다. 낙동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부산의 밤이 품은 짭짤한 내음을 실어왔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찻잔을 든 채 먼 곳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서야, 혹시 미나가 살아있었다면 자네 인생이 어땠을까 생각해 본 적 있나? 준서는 순간 흠칫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대답했습니다. 많이 생각해요, 장모님. 어떤 날은 꿈에 미나가 문 밖에 서서 옛날처럼 아침 먹으라고 깨우는 꿈을 꿔요. 잠에서 깨면 아직 미나가 살아있는 것 같다가도 이내 가슴이 텅 비어버려요. 선희 씨는 붉어진 눈시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가끔 저 애 방을 지나가다 보면 희미하게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자식을 잃는다는 게 말이야. 준서야,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픈데 어디다 털어놓을 데도 없어. 잠시 후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늙었나 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때도 있어. 준서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고 무의식적으로 다시 한번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장모님, 제가 여기 있는 건 장모님 때문이에요. 장모님은 혼자가 아니세요. 선희 씨는 고개를 돌려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깊게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황급히 손을 거두고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그는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해진 선 안에서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피하려고 애쓸수록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못되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희 씨는 그날 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중년 여인의 얼굴에 드리운 세월의 흔적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생각했고 흘러가 버린 청춘을, 그리고 사위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몇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자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유일한 사람을. 그녀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너무나 약해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대화를 나눈 지 일주일 후 골목 끝 작은 집의 일상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지내기 위해 프리랜서로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젝트 몇 개를 맡았죠. 선희 씨는 절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거나 골목 어귀에서 국밥집을 하는 오랜 친구의 가게에 들르곤 했습니다. 한때 보금자리였던 집이 이제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모호한 감정을 식히기는커녕 오히려 두 사람을 불나방처럼 만들었습니다. 멀어지려 할수록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마음속 공허함 때문에 서로에게 더욱 끌리게 되었죠. 그날 오후 또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의 장마는 끈질겼습니다. 비는 집의 모든 틈새로 그리고 침묵의 한숨 속으로 깊숙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선희 씨가 절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준서는 달려나가 문을 열고 서둘러 수건을 가져와 그녀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그의 손길을 피하려 했지만 준서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다 젖으셨어요. 제가 뜨거운 물 받아드릴 테니 씻으세요. 이런 비 맞으면 감기 걸리기 쉬워요.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다정한 손길 때문인지 선희 씨의 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또다시 마루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양철 지붕 위로 후두둑 떨어졌고 집 안에서는 노란 불빛이 온기를 더했습니다. 선희 씨는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살아있었다면 곧 태어났을 외손주에게 떠주려던 옷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곁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 만약 제가 장모님의 사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요? 그 질문은 예리한 칼날처럼 모든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선희 씨의 손이 멈췄고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뜨개 바늘을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질문은 하지 마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잘못된 거였어. 준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애틋하면서도 고뇌에 차 있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미나가 떠난 날, 제 심장도 멈춘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장모님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진짜 감정이 느껴져요. 그건 미나의 대체제도 아니고 죄책감도 아니에요. 같은 아픔을 가진 한 여인을 향한 한 남자의 감정이에요. 선희 씨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준서가 뒤에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가 없어요. 피하면 피할수록 제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져요. 장모님은요?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창가 옆 마루에서 뒤척였습니다. 그는 빗소리를 들었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한숨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 역시 선희 씨가 잠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 또한 자신처럼 이성과 혼란스러운 감정 사이에서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모와 사위, 사회적으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는 틀 안에 갇혀 절대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들은 상실의 고통 속에서 고인이 떠난 텅 빈 집에서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서로의 손을 잡아야만 했던 두 고독한 인간으로 바로 눈앞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인생의 가장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을 때 선희 씨는 평소처럼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부엌으로 향하는 대신 그녀는 딸의 제사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하나뿐인 딸, 결코 잊을 수 없는 미나에게 무언가 말하려는 듯이 그녀의 등 뒤에서 준서는 문에 기댄 채 머리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그 여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만큼이나 고뇌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아직 뚜렷한 형태를 갖추진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에 선을 넘었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그날 아침 식사는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준서는 아주 천천히 밥을 먹었고 선희 씨는 우유 한 잔만 마신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행동은 조심스러웠고 모든 시선은 서로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색한 거리감이 두 사람의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때 준서는 미나의 낡은 책장을 닦다가 우연히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첫 장에는 미나가 보라색 잉크로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오빠가 엄마와 나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 글씨에 준서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는 주저앉았고 손은 떨렸으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양심까지 배신한 기분이었습니다. 준서는 수첩을 덮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낙동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눈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는 빨래를 널고 있는 선희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등은 조금 더 굽어 보였고 며칠 밤을 새운 탓인지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측은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고통이 뒤섞인 충동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다가가 그녀의 등 뒤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가 잠시 여기를 떠나 있어도 괜찮을까요? 선희 씨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다가 이내 힘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자네, 어디 가려고? 서울에 몇 주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프로젝트도 있고 생각도 좀 정리하고요. 선희 씨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알겠네. 아마 그게 좋겠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일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추억이 깃든 그리고 두 외로운 사람 사이에 잘못된 감정을 키워버린 이 집을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후에 준서는 배낭에 짐을 쌌습니다. 마음은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선희 씨는 거실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준서가 문을 나설 때 그녀가 나지막이 던진 한마디에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조심히 다녀오게. 만약 마음이 편해지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준서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이름 모를 죄책감을 짊어지고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선희 씨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홀로 앉아 옷자락을 꽉 쥔 채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주 후, 이 짧은 여행이 불러올 또 다른 병고가 그들의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준서가 부산을 떠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선희 씨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시장에 다녀와 점심을 대충 때우고 오후에는 절에 들렀다가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미나의 제사상 앞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남긴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입으로는 더 이상 기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양심을 향한 소리 없는 참회를 되뇌었죠. 하지만 3주째에 접어들면서 그녀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이면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때로는 어지러워 쓰러질 것만 같았죠. 처음에는 감기이거나 변덕스러운 날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찾아오던 그날이 열흘 가까이 늦어지자 끔찍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날 오후 선희 씨는 스카프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아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 집에서 세 골목이나 떨어진 작은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 하나를 사서 마치 금지된 물건인 양외투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은 물잔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무의식적으로 모든 절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을 때 그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고 입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니야, 이럴 순 없어. 신을 바라보는 나이. 남편이 죽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다시 임신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임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녀의 몸에 생명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준서였습니다. 그녀의 사위, 그리고 죽은 딸의 남편.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은 식은 땀과 뒤섞여 흘러내렸고 온몸의 근육이 경련하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숨도 쉴 수 없는 고통.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약해졌던 마음.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집은 차갑고 숨막히는 무덤처럼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창가에 앉아 짙은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손은 배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묻는 듯이 이 생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면 동네 사람들도 친척들도 결코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이를 지운다면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매일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딸의 영혼 앞에서.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준서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길지 않은 몇 줄에 떨리는 글씨가 전부였습니다. 준서야, 미안하네. 자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임신을 했어.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아 이렇게 편지를 쓰네. 자네에게 바라는 것도 원망하는 마음도 없어. 하지만 이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네. 부디 용서해주게. 편지를 붙이고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추는 차 소리도 골목을 울리는 발소리도 준서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답장도 전화도 문자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그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준서가 이미 돌아오는 길이었으며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폭풍우를 몰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오후 부산 하늘에서는 또 비가 내렸습니다. 익숙한 작은 골목의 낡은 흔적들을 모두 씻어내려는 듯 비는 세차게 퍼부었습니다. 선희 씨는 부엌에 앉아 몇 해 전미나가 떠주었던 낡은 스웨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갔으며 입술은 잠 못 이루는 밤들로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가 물을 끓이려고 힘겹게 일어서던 바로 그 순간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죠.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몸을 굳혔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준서를 보았습니다. 어깨에는 배낭이 걸쳐져 있었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비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가 보낸 짧은 편지가 그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선희 씨는 벽에 기댄 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왔구나. 준서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죠. 편지 읽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임신하신 거 맞아요? 어떠한 설명도 변명도 없이 준서의 질문은 두 사람이 애써 덮어두려 했던 모든 것을 단번에 벗겨냈습니다. 선희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은 평평했지만 이미 숨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되어버린 곳을. 자네한테 말할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자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네. 준서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비좁은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모님, 저를 원망하세요? 그 질문에 그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원망하지 않아. 그저 더 강하지 못했던
마음이 약해졌던 나 자신을 원망할 뿐이야. 그 순간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무언가를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가슴을 옥죄는 죄책감을 떨쳐내고 싶었죠. 하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묻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선희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걸 생각해봤어. 하지만 난 못해. 이 아이를 지울 수는 없어. 이 아이는 미나의 일부이기도 하고 자네와 나의 일부이기도 하니까. 준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대답은 그의 심장을 누군가 움켜쥐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누구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친척들도 동네 사람들도 이 사회 전체가 경멸의 눈빛과 가장 잔인한 말들로 그들을 갈갈이 찢어놓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떠나는 건 생각해 보셨어요? 이번에는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놀라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어딜 가? 이 집을 버리고? 미나의 제사상을 버리고? 난 그렇게는 못해. 준서는 배낭끈을 꽉 쥐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었죠. 그는 장모를 위해,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떤 선택이든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눅눅한 집안에서 두 사람은 양심의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뒤 이 비밀이 두 사람 모두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하리라는 것을. 준서가 돌아온 지 사흘 후 남포동 7번 골목 끝자락에 작은 집을 둘러싸고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골목 어기 슈퍼의 최 여사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아래쪽 동네 아주머니들에게까지 퍼져나갔죠. 누구도 확신에 참말을 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눈초리는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조용한 고갯짓과 아무렇지 않은 척 던지는 질문들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은 선희 씨가 해운대구의 한 병원으로 검진을 받으러 간 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펑퍼벙한 옷으로 배를 가리고 모자를 푹 눌렀었지만 매일 변해가는 몸과 그날 산부인과 의사의 눈빛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수납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그녀는 우연히 미나의 오랜 친구이자 개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수진 씨와 마주쳤습니다. 선희 씨가 산모 수첩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수진 씨의 눈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선희 씨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 씨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누구 진료 보러 오셨어요? 혹시 임신하셨어요? 그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정적을 갈랐습니다. 선희 씨의 몸이 굳었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가방을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옆집 사는 아가씨 대신 와준 거야. 부끄럽다고 해서. 수진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의심 가득한 눈빛은 첫 번째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의 옛 친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익명의 메시지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혹시 들었어? 미나 엄마가 임신했다는데 미나 남편이 아직도 그 집에 같이 산대. 이상하지 않아? 혹시.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선희 씨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일부러 큰 소리로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 저 나이에 애를 낳는다고? 손이 참 맵네. 매워. 근데 내가 알기론 남편 죽은 지 한참 됐는데 누가 씨를 뿌렸을까? 신기하기도 하지.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장에도 골목 어기 찻집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절에 갔을 때조차 스님들이 보내는 안타까운 시선에 일찍 자리를 떠야만 했습니다. 준서는 소문이 이렇게 빨리 퍼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장을 보고 일을 하고
아들로서 장모를 돌보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서가 마당에서 세차를 막 끝냈을 때 슈퍼의 최 여사가 땅콩한 봉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준서 씨, 장모님 요즘 몸이 안 좋으신가 봐. 병원에 자주 가시던데. 근데 배가 꼭 임신한 것 같더라. 준서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 빨리 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자궁에 혹이 좀 있으셔서 정기 검진 받으시는 거예요. 최 여사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희미한 비웃음과 나는 다 안다는 식의 고갯짓은 준서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와 선희 씨는 밥상에 앉았지만 누구도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한 아이가 외쳤습니다. 선희 할머니 임신했대. 우리 엄마가 그랬어. 선희 씨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식어버린 밥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준서는 얼어붙었고 집안의 공기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장모님,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선희 씨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사실대로 말하면 누가 믿어주고 누가 받아들여주겠어? 말하지 않으면 죄인처럼 여기서 도망쳐 사는 수밖에 없지 않겠니?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폭풍우가 아직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동네 전체에 퍼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경북 시골에 살던 선희 씨의 친언니 선영 씨가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불같고 직설적이며 집안에서 발언권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선희 씨의 남편이 죽은 후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은 모두 선영 씨의 조언을 거쳤습니다. 그러니 시골의 조카들로부터 선희 이모가 사위 아이를 가졌다더라는 흉흉한 소문을 들었을 때 선영 씨는 단 1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골목 어귀에 멈추자마자 그녀는 가방을 들고 곧장 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에 도착하자 부엌에서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릴 필요도 없이 그녀는 삐걱거리는 철문을 밀치고 폭풍처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김선희, 안에 있냐? 선희 씨는 나무를 씻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언니의 잔뜩 찌푸린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어떻게 갑자기 왔어? 내가 안 오면 네가 언제까지 숨길지 어떻게 알아? 선영 씨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온통 난리야. 똑바로 설명해, 선희야. 내 뱃속에 애, 누구 애야? 방 안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은 준서가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선영 씨를 본 그는 잠시 멈칫하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이모님, 오셨어요. 선영 씨는 휙 돌아서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박서방. 자네도 똑똑히 말해야 할 거야. 미나 죽은 날부터 지금까지 여기 있었지. 근데 이제 장모가 임신을 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장님인 줄 알아? 방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준서는 주먹을 쥔 채 선희 씨를 한번 보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님, 죄송합니다. 모든 게 사실입니다. 세상에, 맙소사. 선영 씨는 소리를 지르며 가방을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너 들었어, 선희야. 너 미쳤구나. 쟤는 내 사위야. 내 딸 미나의 남편이라고. 너한테 염치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긴 하니? 선희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으며 입술은 움직였지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그녀를 부축하려 다가갔지만 선영 씨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얘한테 손대지 마. 너는 아직 젊어. 이런 일에 엮여서 내 인생 망치지 말란 말이야. 준서야. 준서는 선영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모님, 변명할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선희 장모님도 뱃속의 아이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고상해 보일 줄 알아? 선영 씨가 비웃었습니다. 넌 내 딸 미나를 2번 죽이는 거야. 걔가 저 세상에서 이 사실을 알면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너희들 낯짝을 다 긁어놓을 거다. 선희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나무십처럼 떨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서야 겨우 한마디를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마음이 약했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선영 씨는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너 같은 동생은 이제 없어. 시골 가서 집안 어른들께 너랑 의절했다고 전할 거다. 다시는 제사 지내러 올 생각도 마.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휙 돌아서 문으로 향했습니다. 선희 씨의 끊어질 듯한 부름과 준서의 애원하는 눈빛을 뒤로 한 채 철문이 선영 씨의 등 뒤로 닫히자 집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텅 비어버렸습니다. 선희 씨는 준서의 어깨에 기댄 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준서는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마음은 1000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2 사람이 외로울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서도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이것이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영 이모가 떠난 지 사흘 후 남포동 골목 끝의 작은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안부를 묻는 사람도 없었죠. 이웃들은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곁눈질과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인 수군거림만을 남길 뿐이었습니다. 저 집, 이제 동네에서 아주 유명해졌네. 선희 씨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나의 제사상 곁에 앉아 조용히 향을 피울 뿐이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은 마치 딸아 엄마를 용서해다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준서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사방에서 죄어오는 압박감.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에는 항상 길 잃은 듯한 막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그는 선희 씨 곁에 앉아 반찬을 집어주었지만 누구도 제대로 음식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2 사람이 마루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 씨는 움찔했고 준서는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미나의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던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은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선희 씨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잠시 어머님과 준서 오빠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선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오렴. 거실에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차도 인사도 없었죠. 수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선희 씨가 구청 병원에서 몰래 제출했던 임신 확인서였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김선희, 47세, 임신 9주 이상이라는 글씨와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그들 쪽으로 밀어놓고 준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준서는 침묵했습니다. 방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고 벽에 걸린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진은 선희 씨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어머님,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헛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부 사실이었던 거예요? 선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수진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미나가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세요? 살아있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자기 인생 최고의 친구고 유일한 버팀목이라고요. 그런데 그 버팀목이 어떻게 자기 남편이랑 이런 상상도 못할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준서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화내는 거 알아. 하지만 모든 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장모님이랑 잠자리를 갖고 이제 임신까지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오빠, 제가 누군데요? 3살짜리 어린애인 줄 알아요? 선희 씨가 흐느끼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무 변명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아가.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기 친딸을 배신한 거예요. 이 뱃속의 아이로 미나를 2번 죽이는 거라고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가방을 들고 준서를 쏘아보았습니다. 오빠는 내가 아는 최악의 배신자야. 난 오빠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하지만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남봉꾼보다도 못해. 그리고 그녀는 선희 씨에게 돌아서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양심에 따라 사세요. 하지만 이제부터 다시는 어머님을 미나 엄마로 볼 생각 마세요.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선희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준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미나야, 엄마가 미안하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은 유일한 본능처럼 그녀를 꽉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진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자기 딸을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과의 대립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선희 씨는 눈에 띄게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두통과 현기증을 호소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구토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창백했던 얼굴은 더욱 해쓱해졌고 손발은 떨렸으며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을 헐떡였습니다. 준서는 걱정으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부산 시내의 큰 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초음파 결과 태아는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계속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 혈압 이상으로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연세에 임신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정신적인 충격 한 번에도 아이를 잃을 수 있어요. 가족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준서는 결과지를 들고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그녀를 데리고 낙동강변을 산책했습니다. 날씨는 시원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지만 선희 씨는 벤치에 조용히 앉아 배를 감싼 채 출렁이는 수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자네 나를 원망할 건가? 준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그녀의 앙상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장모님 건강하게 해드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 신경 안 써요. 전 그냥 장모님이랑 아기가 무사하기만 하면 돼요. 선희 씨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난 신경이 쓰여. 난 자네 생각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야, 준서야.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 욕을 다 못 들은 척하겠니? 준서는 지친 아이처럼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다른 데로 갈까요? 장모님? 부산을 떠나서 강원도나 아니면 서해 쪽으로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선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면 뭐가 달라지니? 미나 무덤을 버리고 이 집을 버리고 벽돌 하나, 액자 하나까지 다 네 엄마와 아빠의 흔적인데 난 그럴 수가 없어. 그 말은 희망을 베어내는 차가운 가위 같았습니다. 준서는 침묵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거치지 않는 먹구름처럼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선희 씨는 묽은 죽 한 그릇조차 넘기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나의 제사상 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려 낡은 마룻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는 네게 떳떳하지 못해. 하지만 이 아이는 네 핏줄이야. 네 살과 피라고.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향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희미한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마치 모호한 대답처럼 그녀의 등 뒤에서 준서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끼어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나의 그림자. 그 그림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 씨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준서는 패닉에 빠져 택시를 불러 그녀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이동 침대에 누워 그녀는 준서의 손을 꽉 잡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지 마. 제발.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삶의 한가운데서 마지막 약속이라도 하듯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태아는 지켰지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감정적인 동요도 피로도 그 어떤 추가적인 압박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안정을 취할 수 있을까요? 바깥의 여론이 굶주린 늑대떼처럼 그들을 물어뜯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희 씨가 입원한 지 채 2주도 되지 않아 준서는 집 주변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매일 아침 대문을 열면 마스크를 쓴 마른 체형의 젊은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골목 끝에서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소를 찾는 척 두리번거렸죠. 처음에는 그냥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사흘 연속으로 나타나자 준서는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서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그 젊은 남자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앳된 얼굴,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눈빛만은 기묘할 정도로 영리해 보였습니다. 박준서 씨 맞으시죠? 저는 프리랜서 기자 강승현이라고 합니다. 대개 일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준서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드릴 말씀 없습니다. 돌아가 주시죠. 불편하신 마음 이해합니다. 강 기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이 동네에서 일어난 일은 더 이상 개인사가 아닙니다. 이미 SNS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일부 비공개 커뮤니티에는 장모님께서 병원에 가신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집 주소를 올린 사람도 있고요. 제 말을 믿으세요. 지금 입을 열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준서는 기자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흥분과 호기심은 보였지만 동정심은 단 한 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제 이야기는 당신의 조회수를 올려주거나 좋아요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강 기자가 옅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연락처입니다. 생각이 바뀌시면 전화 주세요. 객관적인 기사 하나가 오히려 당신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되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서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전 그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평온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강 기자는 어깨를 으쓱하고 고개를 끄덕인 뒤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그는 다시 돌아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말하게 될 겁니다. 이웃이든 아내의 옛 친구든 아니면 장모님 본인이든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숨기는 것보다 들춰내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걸.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준서. 그날 부산 날씨는 이상하게 무더웠지만 준서의 등은 마치 심장 속에서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 선희 씨가 신경안정제를 먹고 얕은 잠에 빠졌을 때 준서는 홀로 마루에 앉아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테이블 위 그의 휴대폰 화면은 미나의 친구들이 있던 오래된 단체 채팅방의 알림으로 여전히 밝았습니다. 미나네 집 얘기 너무 소름 돋지 않아? 확실히 아는 사람 있어? 준서 오빠 진짜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맞아? 미쳤다. 장모님 배더 불러오면 빼도 박도 못하겠네. 메시지들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계속해서 살을 찔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그는 문득 사람이 무서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심판이, 그리고 헛소문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낼 수 있는 저 바깥 세상이 두려워졌습니다. 다음날 준서가 막 병원에서 약을 사서 나오는데 약국의 젊은 간호사가 처방전을 내밀며 그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박준서 씨, 많이 힘드시겠어요. 근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아, 오늘 아침에 인터넷 기사 떴잖아요. 딸 죽자 장모와 동거, 임신까지. 이름은 안 나왔는데 사진이 흐릿하게 있어서 누가 봐도 알겠던데요? 준서는 그대로 돌아서 걸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선희 씨를 발견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방금 한 선정적인 뉴스 사이트에서 공유된 기사가 들려 있었습니다. 큼지막한 제목이 얼굴을 때리는 듯했습니다. 선을 넘은 사랑, 딸의 죽음 후 사위의 아이를 임신한 장모,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 진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부서질 듯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 준서야.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 분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 파도가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진짜 폭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골목 끝 작은 집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모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선희 씨의 무거운 숨소리와 방 안을 오가는 준서의 느린 발걸음 소리만이 남아있었죠. 그는 방금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와의 통화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친구는 그에게 당장 부산을 떠나라고 조언했습니다. 강원도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작은 집을 빌리고 신분도 바꿔서 한동안 조용히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 안 떠나면 진짜 큰일 나. 언론까지 탔잖아. 이러다 내일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문 앞에 진을 칠지도 몰라. 준서는 자신의 핏줄을 품고 있는 여인, 한때는 아내의 어머니였던 장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가득한 눈빛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가 놀랄 때마다, 숨을 가쁘게 쉴 때마다, 복통으로 신음할 때마다 준서의 심장은 누군가 쥐어짜는 듯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도망치는 것,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여론이 원하는 대로 말하게 내버려둔 채 범죄자처럼 사라지는 것. 그날 밤 준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불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손에 든 채 먹구름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막연한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희미한 부름 같았습니다. 그는 미나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 그의 청춘의 일부, 그리고 한때 선희 씨를 어머니라 부르게 했던 이유. 그는 미나의 영정 앞에서 맹세했었습니다. 그녀의 못다한 삶의 몫까지 반듯하게 살겠다고. 그런데 지금 그는 그녀의 어머니를 품에 안고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준서는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는 강릉행 표를 파는 창구 앞에서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지갑 위에 올렸지만 차마 꺼낼 수가 없었죠. 그의 머릿속에서는 선희 씨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이를 포기하지 마. 그리고 선영 이모의 목소리. 나한테 너 같은 동생은 없어. 그리고 실망으로 가득 찼던 수진의 눈빛까지. 어머님은 딸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준서는 돌아서 걸었습니다. 그는 표를 사지 않았고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문을 막 열었을 때 그는 문 앞에 모여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촬영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마이크를 들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대쯤으로 보이는 회색 재킷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준서 씨 맞으시죠? 저희는 X채널 기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준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웃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함께 차를 마시고 간장한 종지를 빌려주던 익숙한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치 기이한 생명체라도 본 듯 그를 향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대문을 닫았지만 질문들은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박준서 씨, 아내 사망 후 장모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뱃속 아이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당신의 행동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준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닫힌 대문 안쪽에서 그는 창가에 앉아 파리하게 질린 채 덜덜 떨고 있는 선희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달려가 그녀를 꽉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장모님, 저 아무데도 안 가요. 제가 여기서 장모님이랑 우리 아기 지킬게요. 선희 씨는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 가슴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서는 자신이 선택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바깥에 온 세상과 맞서야 할지라도 문 앞에서 소동이 있은 지 불과 사흘 후 문틈으로 밀어넣어진 노란 봉투 하나가 이미 숨막히던 집안의 공기를 더욱 질식시킬 듯 조여왔습니다. 준서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해운대구청에서 온 출석 요구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박준서 씨와 김선희 씨는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미풍양속 저해 및 지역사회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고발인의 이름은 없었고 짧은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X아파트 15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더 이상 이 일을 눈 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준서는 글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등 뒤에서 갑자기 찌르는 칼날처럼 이렇게 빠르고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선희 씨가 바로 알지 못하도록 서류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녀는 결국 발견했고 그의 눈을 보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듯 말했습니다. 구청에서 우리를 불렀구나? 준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신고했니? 준서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준서야. 선희 씨는 침대에 기대 누웠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었죠. 그녀의 손이 살짝 불러온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준서는 그녀의 손을 쥐었습니다. 기껏해야 조서나 꿈이겠죠. 법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법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죄를 지은 거니까요. 선희 씨가 슬프게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 마음이 법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단다. 다음날 아침, 준서는 오토바이로 선희 씨를 태우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몇몇 주민들이 멀찍이 서서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사진을 찍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큰 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거봐, 결국 누가 저 집구석 손 좀 봐주네. 민원실에는 젊은 공무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딱딱하지도 찌푸리지도 않았지만 말은 날카로웠고 절차는 쉽지 않았습니다. 김선희 씨와 박준서 씨의 비정상적인 관계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김선희 씨가 현재 임신 중이라는 정보도 사실입니까? 준서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본인이 아이의 아버지임을 인정하십니까? 준서는 고개를 들어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공무원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무언가를 기록하고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실례지만 이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장모와 사위 관계가 간접적인 혈연 관계의 성격을 가졌으며 이러한 관계가 전통적인 도덕 가치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준서는 주먹을 꽉 쥔 채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법적 행위 능력이 있다면 법이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에 따라 살았을 뿐입니다. 공무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안은 상급 기관으로 이첩하여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추가 조사를 받거나 강제 이주 조치를 당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희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민원실을 나설 때 그녀의 다리는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준서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릴 쫓아내진 않겠지만 편히 살게 두지도 않을 거야. 준서는 마치 세상과 그녀 사이에 마지막 방패라도 된 듯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들은 작은 시장을 지나쳤습니다. 한 야채 가게 주인이 그들을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어머, 저기 사위랑 붙어먹은 여자 좀 봐. 몇몇은 웃음을 터뜨렸고 몇몇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멀리서 날아온 작은 돌멩이가 오토바이 바퀴에 부딪혔고 준서의 핸들이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균형을 잡았습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부터 두 사람이 더 이상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부터 가장자리로 내몰린 두 인간이라는 것만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구청에 다녀온 지 사흘 후 준서와 선희 씨의 작은 집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문 앞에 모여드는 사람도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없었죠.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져 내리고 있다는 신호였죠. 선희 씨는 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도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평소처럼 미나의 제사상 곁에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을 맴돌며 배를 감싸 안고 창밖을 먼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남은 시간을 하나하나 세고 있는 사람처럼 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매일 밤 그녀를 위해 마사지를 해주려 애썼지만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말할 뿐이었습니다. 난 괜찮아. 그냥 조금 조용히 있고 싶을 뿐이야. 준서는 그녀 곁에 앉아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요. 그녀는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준서야, 만약 내가 떠나면 너는 잘 살 수 있겠니? 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언젠가 내가 네 곁에 없게 되면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살아줄 수 있겠니? 아니요. 장모님 없는 삶은 필요 없어요. 선희 씨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다정하면서도 애처로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세심하게 준비된 작별 인사처럼. 그날 밤 부산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밤새도록 끈질기게 내렸죠. 준서는 그녀 곁에 누워 그녀의 손을 꽉 잡은 채 차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친 탓에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끔찍한 공허함 속에서 잠을 깼습니다. 침대는 싸늘했고 선희 씨는 없었습니다. 옆베개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손으로 쓴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준서야, 네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을 때 떠나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너는 결코 평온한 삶을 살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아. 네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평생 저주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아이는 내가 지킬게. 하지만 다른 곳에서 키울 거야. 언젠가 네가 정말 준비가 되면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를 친아들처럼 사랑했단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갈게, 준서야. 영원히 너의 선희가. 준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죠. 그는 동네를 헤매고 버스 터미널로 달려가고 해안 도로를 따라 뛰었습니다. 선희 씨와 닮은 사람을 볼 때마다 붙잡고 물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고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미나의 제사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미나야, 엄마 어디로 데려간 거야? 왜 엄마를 내 곁에 붙잡아주지 않았어? 하늘은 잿빛이었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빗소리와 그의 모든 세포를 갉아먹는 듯한 공허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준서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았고 신문도 읽지 않았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제사상 위에 죽 한 그릇을 올려놓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가 떠난 지 일주일이 되던 어느 날까지
준서의 집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녀가 우유를 마시던 컵은 부엌 선반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회색 가디건은 침대 머리맡에 걸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그녀가 매일 밤 바르던 파스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준서는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면 그녀를 찾을 기회마저 잃어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매일 그는 버스 터미널과 산부인과 그리고 부산 외곽의 보건소를 찾아다녔습니다. 몇 년 전 미나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뿐이었지만 그는 선희 씨의 사진을 들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여자분 보신 적 없으세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안타까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찾으시는 거예요? 준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가 사라진 지 열흘째 되던 날, 준서는 발신인이 없는 소포 하나를 받았습니다. 소포를 열자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에는 익숙한 작은 손수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미나가 어릴 때 선희 씨가 늘 얼굴을 닦아주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준비가 되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소나무숲 찻집으로 와요. 서두르지 마요. 두려워하지도 마요. 모든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준서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강원도 정선, 부산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먼 곳, 1년 내내 안개가 자욱하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작은 마을. 하지만 그곳에 그의 마지막 희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미나의 제사상 앞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향 3개를 피우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나야, 미안해. 만약 엄마를 찾게 되면 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 너와 우리 아이 목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게. 다음 날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강원도로 가는 버스는 거의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 사람의 투덜거림도, 도로 위의 소음도, 기름 냄새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선희 씨가 정말 그곳에 있을까? 정선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치자 그는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작은 배낭을 메고 조용히 길을 물었습니다. 소나무 숲찻집이 어디에 있나요? 그는 길가에서 음료를 파는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를 잠시 쳐다보더니 되물었습니다. 혹시 선희 씨 찾으세요? 준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아주머니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알아요. 착하고 말수 적고 늘 베이지색 모자에 회색 외투 입고 다니시는 분. 근데 곧 아기 낳으실 때가 다 됐던데 어제 누가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 같던데요. 준서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길 좀 알려주세요. 어머니를 만나야 해요. 지금 당장이요. 아주머니는 소나무 계곡 사이에 작은 언덕길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언덕 끝에 있어요. 근데 밤이 늦어서 아마 주무실 텐데 내일 아침에 가보는 게 어때요? 잠 깨우면 안 되니까. 하지만 준서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짙은 안개 속을 걸었습니다. 심장은 시간과 경주라도 하듯 세차게 뛰었죠. 언덕 끝 작은 통나무집이 나타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고 손으로 쓴 간판에는 기울어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나무 숲, 잠시 세상을 잇는 곳. 준서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죠.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나무 테이블 곁에 앉아 배를 감싸 안고 마치 끝없는 평온 속에서 명상이라도 하듯 눈을 감고 있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선희 씨였습니다. 준서는 멈춰 섰습니다. 차마 부를 수가 없었죠. 그는 그저 조각상처럼 서서 그가 온갖 비바람을 뚫고 찾아 헤맸던 그 여인의 숨소리 하나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이 마주쳤을 뿐 해야 할 모든 말들은 이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다 해버린 듯 했습니다. 선희 씨는 준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아직 털어놓지 못한 수많은 사연을 담은 채로 작은 방 안에는 따뜻한 소나무 향기가 감돌았고 노란 불빛은 인생의 갈림길에 선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고 숨소리 하나, 심장 박동 하나까지 고요한 공간을 울렸습니다. 준서가 먼저 다가서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을 찾으러 온 세상을 헤맸어요. 장모님 없이 지낸 하루하루가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선희 씨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얼굴에는 슬픈 미소가 스쳤죠. 알아, 준서야. 나도 네가 아주 많이 보고 싶었어. 그는 옆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장모님, 아세요? 지난 몇 달간 저는 장모님뿐만 아니라 이 뱃속의 아기까지 걱정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두 사람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선희 씨는 떨리는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렸습니다. 나도 미래에 대해, 우리를 기다리는 것들에 대해 아주 많이 생각했어. 준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우리가 함께 모든 걸 마주할 거예요. 여론이 어떻든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다 해도 장모님이랑 우리 아기 절대 고생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선희 씨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준서의 손등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다정하지만 고뇌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두려워.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비극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까봐. 이 사회가 이 아이를 용서하지 않을까봐. 준서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보호를 준다면 이 아이는 그 어떤 것도 짊어질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장모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모든 고뇌와 의심 그리고 고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귀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선희 씨는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내 곁에 있고 싶어. 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절망이 거쳤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장모님 혼자 두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거리에 반짝이는 불빛과 푸른밤의 색이 어우러져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험난할지라도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소나무숲 찻집의 아침, 나무십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준서와 선희 씨가 나란히 앉은 소박한 나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공기는 평온했지만 길었던 지난 날들의 슬픔이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었죠. 준서는 서류 몇 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가 최고의 보살핌을 받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곳 사회복지센터에 연락해봤어요.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대요. 선희 씨는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보기 드문 미소를 지었죠. 정말 고맙다, 준서야. 앞길이 아직 험난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아. 준서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누구도 장모님과 우리 아기에게 상처 주게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우리 딸과 이 아이를 위해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꿈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의 제복을 입은 엄숙한 얼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역 사회 법률 문제에 관한 조사단 대표입니다. 김선희 씨와 박준서 씨의 사례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준서는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희 가족을 도와주실 수 있다면 환영입니다. 저희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도덕의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생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희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이 일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예전의 거짓된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준서가 결연한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저희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사랑과 책임감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말은 조사단의 눈에는 도전처럼 비쳤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에게 사회 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지역사회와의 화해 모임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준서와 선희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길고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저녁에 작은 찻집으로 돌아와 준서는 선희 씨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선희 씨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나는 너를 믿어, 준서야.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인생의 안개와 폭풍 속에서 사랑과 인내라는 작은 불빛이 함께 나아가는 두 사람의 길을 여전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선희 씨와 준서의 이야기는 정선의 작은 마을 공동체 안에서 멈추지 않는 거친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의심의 눈초리, 헛소문, 심지어 도발적인 행동들까지 더해져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아침 준서와 선희 씨는 음식을 사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준서는 주변 사람들의 기이한 침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 같은 시선과 함께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채소를 팔던 한 중년 여자는 선희 씨를 보자마자 주저없이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시장에 나올 낯짝이 있어요? 사위애를 베고도 이렇게 대놓고 다니다니. 몇몇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가게 안은 조롱 섞인 웃음소리와 거친 말들로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선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슬픔 가득한 눈으로 눈물을 애써 참았죠. 준서는 그녀 바로 옆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그만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 가족의 일입니다. 저희는 법이나 도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작은 소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준서는 선희 씨의 손을 끌고 가게를 빠져나와 서둘러 오토바이로 향했습니다. 무력감과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서 차올랐습니다. 소나무 숲 찻집에 돌아온 선희 씨가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이제 지쳤어, 준서야. 더 이상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준서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생각 마세요. 우리는 벌써 이만큼이나 많은 시련을 이겨냈잖아요. 우리가 함께 있는 한 불가능한 건 없어요. 하지만 선희 씨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난 이 아이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차별 속에서 자랄까봐 두려워. 내 잘못 때문에 아이가 고통받을까봐 무서워. 준서는 선희 씨의 배 위에 손을 얹고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 혼자가 아닐 거예요. 제가 아이를 지켜줄 거고 장모님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거예요. 선희 씨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준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를 서로에게서 찾은 듯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바람이 소나무 숲을 스치며 속삭이듯 불어왔습니다. 마치 인내와 사랑,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 힘겨웠던 날들은 점차 귀한 평화의 순간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주변의 여론은 서서히 잠잠해졌고 험담도 예전처럼 악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와 준서는 마침내 함께 평온을 찾았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 곳에서 강원도의 작은 병원에서 딸 하늘이가 태어난 날, 온 세상이 그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작고 가녀린 아기, 맑은 눈동자와 약한 울음소리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준서는 선희 씨의 손을 꽉 잡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강하게 모든 걸 이겨내셨어요. 이제 우리에겐 하늘이가 있어요. 새로운 미래가요. 선희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죠.
고맙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아줘서, 내 손을 놓지 않아줘서.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길을 택했고 사회의 모든 장벽과 편견, 그리고 각자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함께 하늘이를 돌보고 아이에게 사랑과 강인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아픈 과거와 밝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가족들 역시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준서와 선희 씨의 진심과 인내심 덕분에 점차 부드러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숲 찻집의 창가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햇살이었습니다. 준서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결국 아무리 많은 시련이 있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 여기 있네요. 선희 씨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이기에 우리는 매일 더 강해질 거야.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리지만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인내의 힘으로 가득 찬 여정이